지금은 10시 44분. 오늘은 한가로운 주말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절대연대를 들어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상대연대 측정법이 끝이 나고요. 오늘부터는 절대연대 측정법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상대연대는요, 정말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이 친구가 쟤보다 더 오래됐다 혹은 더 최근의 것이다 라는 것을 판별하는 측정법이었다면, 지금부터 들어갈 절대연대 측정법은 정말 그 절대적인 편년, 계기 순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죠. 가보도록 할게요. 절대연대 측정법. 상대연대가 극히 유용함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고고학자는 종국적으로 계기 순서, 유적, 유물이 횟수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고자 한다. 고고학자는 이를 이루기 위해 다음 항들에서 기술하는 절대연대 측정법들을 이용해야 한다. 고고학자들이 가장 흔하게 쓰고 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은, 자, 이제 나옵니다. 첫째, 역사편년. 둘째, 나이테연대 측정법. 셋째,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이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DNA 연대 측정법도 이제 옛 인구 관련 사건들을 연대 측정하는데 막 쓰이기 시작한 참이다. 그래서 이 DNA 연대 측정법은 너무 최근의 것이라 가지고 다른 측정법들에 비해서 분량이 조금은 적을 수 있다는 거. 자, 역법과 역사편년. 일단은 historical evidence 먼저 가볼게요. 고고학의 연대 측정은 이걸 내리는게 낫겠다. 고고학의 연대 측정은 20세기 초쯤 최초의 과학적 연대 잠시만. 이 새로운 구도는 조금 무서워요. 고고학의 연대 측정은 20세기 초쯤 최초의 과학적 연대 측정 기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거의 전적으로 역사학적 방법에 의존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편년 및 역법에 고고학 자료를 연계하는 방식을 썼던 것이다. 그런 연대 측정법은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대 세계의 문자 사용 사회들은 자신의 역사를 문서로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이집트, 근동, 고대 중국에서 역사는 각 왕조 집단을 구성한 역대 왕들을 기준으로 기록되었다. 또 나중에 보게 되듯이 메조 아메리카에도 아주 정밀한 역법 체계가 있었다. 고고학자가 초기의 역사 편년을 가지고 작업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요목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그 편년 체계는 면밀한 복원 작업이 필요하며 어떤 통치자 혹은 왕의 명부든 사리에 맞을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둘째, 그 명부가 각 통치자의 재위 연수를 믿을만하게 기록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쓰는 역법에 연계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특정 유적에서 연대를 측정해야 할 유구들은 예컨대 당시 통치자를 언급하는 명문과 공반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역사 편년에 어떻게든 연계가 되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역사 편년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고 이 세 가지는 유념을 하고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요목들은 이집트와 마야의 편년을 예로 들어서 잘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게 조금 뜨는 감이 있으니까 저자가 이집트랑 마야를 예시로 들려놔봐. 첫째, 이집트 역사는 31개 왕조로 정리되어 있고 그 왕조들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편성된다. 이 현대 통남은 이른바 통남이라뇨. 그게 무엇입니까? 이건 확실하다. 확실해. 내가 모르는 단어가 확실해. 나의 필통. 오랜만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통람. 아니지, 통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비음화? 아닌데.
암튼 간에 통남으로 발음해야 돼요. 통람. 고등학교 때 배운 걸 안 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음화가 맞나? 맞을 거야. 그치, 맞을 거야. 암튼 간에 넘버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넘버링을 해야 할 필요성을 조금 느꼈거든요. 그리고 어제 복습을 하면서 넘버링을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일단 오늘 거에서는 절대연대 측정법은 크게 세 가지지만 디테일하게는 네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넘버링을 4개를 할 겁니다. 첫째 역사편년, 둘째 나이테, 셋째 방사성, 넷째 DNA. 그리고 넘버링을 할 건데 저는 넘버링을 하는 펜이 따로 있죠. 그리고 어제 복습하면서 보니까 여기 넘버링을 하면 다음번에 뭔가 필요할 때 보기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뭐냐? 환경의 계기 순서는 크게 3가지. 심해저 시추자료, 빙원 시추자료, 화분 침정물. 이것도 1, 2, 3 넘버링을 해볼게요. 1, 2, 3. 그리고 다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통남이 뭔지 알고 싶은데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현대 통남은 이른바 토리노 왕력을 비롯한 몇 개의 문헌을 토대로 종합한 것이다. 이 종합안은 서기 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각 제위 연수를 추산하고 있다. 추리해서 계산하는 게 추산일 것 같기는 한데 맞는지 정확하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추산. 암튼 이 연대는 그리스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임. 알겠어. 그래서 이집트 왕조들은 알렉산더 정복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대 측정이 될 수 있으나 다만 각 제위의 정확한 연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근데 이 체계는 천문학을 이용해 검증하고 계산할 수 있다. 이집트의 역사 문헌은 천문 사건들을 기록했는데 그 사건들의 연대는 현재 천문학적 지식을 이용하고 이집트의 어디에서 그런 관찰이 이루어졌는지를 알면은 별도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네요. 이집트의 역사 연대는 서기 전 1500년경 이후로는 오차폭이 기껏해야 10에서 20년이기에 일반적으로 아주 믿을만하다고 여겨지지만 왕조 개시 초기인 서기 전 31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적 오차가 약 200년에 달할 수 있다. 그래서 서기 1500년경 이후로는 오차가 되게 작지만 서기 전 3100년경으로 가면은 누적 오차가 조금 헤비하다는 거죠. 근데 오차폭이 10에서 20년이면 꽤 할만한데요. 아무튼 그 다음 메조 아메리카의 역법 체계들 중에는 마야 역법이 가장 정교하다. 이제 이집트에서 마야로 넘어왔습니다. 이 역법은 이른바 고전기 동안 마야 유적들에 세운 돌기둥, 즉 석비에 역사 사건들의 정확한 연대들을 명문 형태로 새겨 기록하는 데 쓰였다. 마야 사람들은 달과 날들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 혹은 부호들을 가졌으며 점 하나로 1, 가로 막대기로 5를 표시하는 등 단순한 산술 체계를 썼다. 마야 사람들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2가지 역법 체계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 역법은 환역으로 일상의 용도를 가졌다. 환역의 나날은 서로 다른 2개의 주기를 결합함으로써 표시했는데 하나는 260일로 이루어진 신성 환역이고 다른 하나는 365일로 된 태양력이다. 그래서 우리의 갑자 을축과 같은
이런 특정 조합의 날은 오로지 52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 두 번째 체계인 장기력은 매일을 전설상의 제로일, 즉 출발일, 서력으로 서기 전 3113년 8월 13일로부터 지난 날짜 수로 기록했으며 역사연대를 나타내는 데 쓰였다. 마야의 역법이 구명된 데에다가 그 상형 문자가 조금 더 최근에 해독된 덕택에 이제 정확한 연대를 가진 마야 역사가 몇십 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수준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참이다. 되게 최근에 마야의 역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나 봐요. 근데 간단히 보면 마야 역법은 크게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환역으로 일상의 용도를 가졌는 아이들이고요. 이거는 표시를 할 때 두 개의 주기를 결합을 해서 표시를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장기력이라는 걸로 이거는 일상의 용도로 쓴 게 아니고 뭔가 역사 연대를 나타내는 데 쓰였대요.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집트와 마야의 편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그럼 우리가 지금 했는 거는 그쵸, 역사죠. 역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고요. 이제는 역사 편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사 편년의 이용. 역사 편년에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유물이 풍부할 때는 고고학자가 이를 이용하기가 비교적 쉽다. 오케이. 이를테면 띠깔이 뭐야? 이를테면 띠깔이나 쿠팡 같은 마야의 주요 유적에서는 명문의 역연대가 든 수많은 석비들이 있어 그와 공반된 건물들의 연대를 결정하는 데 흔히 이용할 수 있다. 다시 그 건물에 공반된 유물들도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예컨대 만약 토기의 형식 변천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몇몇 형식 토기들이 그처럼 역사로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황 속에서 발견된다면 형식 변천 체계 자체가 연대 측정될 수 있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 이거 어제 했잖아. 또 명문 자료가 없는 정황이나 건물인 경우에도 비슷한 토기 형식이 나온다면 그로써 연대가 계략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그쵸? 때로는 유물 자체가 연대를 담고 있거나 연대를 알 수 있는 통치자 이름을 담고 있기도 한다. 상형 명문을 가진 고전기 마야의 많은 토기들이 그런 예가 되겠다. 유럽의 로마 시대나 중세에서는 주화들이 대개 발행 통치자 이름을 담고 있는데 다른 명문이나 기록으로 대개 그 통치자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주화나 유물의 연대를 측정하기만 하면 곧바로 그것이 발견된 정황의 연대를 측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걸 유념해야 한다. 주화의 연대는 그것이 만들어진 해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밀봉된 고고학 퇴적층 안에 든 경우에 그 퇴적층은 단지 terminus postquam, 라틴 말로 상한 연대를 설정해 줄 뿐이다. 그게 뭔 소리냐? 좀 모르겠는데 다행히 다음 문장에서 풀어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퇴적층은 주화의 제작 연대보다 이를 수는 없으며 아마도 많이 늦을 것이다. 오케이. 상한 연대. 오케이. 밀봉된 고고학 퇴적층 안에 든 경우. 주화. 퇴적층. 주화. 오케이. 주화를 하면 바로 정황의 연대를 측정한 건 아니다. 오케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주화나 유물이 나왔어. 자, 예를 들면 여기 얘가 나왔어요. 이게 뭐 주화라고 칩시다. 유물이라 칩시다. 얘를 어디서 발굴을 해냈는데 뭐 얘가 서기 1500년경이라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 퇴적층, 그러니까 이것이 발견된 그 퇴적층도 서기 1500년경일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 그 퇴적층은 기본적으로 상한 연대를 나타내 줄 뿐이기 때문에 적어도 얘보다는 연대가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최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퇴적층은. 근데 주화가 뭔데? 주화? 주화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나올까?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 한 나라에서 잘 정립된 역사 편년은 이 문자 사용국의 역사 속에 언급된 이웃나라 및 더 광범위한 지역이 자기 역사 기록을 갖지 않더라도 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연대 측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또 고고학자들은 이와 유사하게 수입 물품이나 수출 물품에 교차 연대 결정법을 적용함으로써 편년들을 연계 혹은 확장할 수 있다.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연대 측정이 잘 된 옛 이집트 정황 속에 외국 토기가 들어있다고 쳐봅시다. 그 정황은 외국 토기의 제작에 관한 터미너스 안테퀄 하한연대를 설정해준다. 그 제작 연대는 이집트의 정황보다는 늦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르다는 얘기죠. 그 밖에 이집트 물품들 중 어떤 것들은 명문을 가지고 있기에 이집트에서 정확하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것들이 이집트 바깥의 다양한 유적들에서 나타나는 경우 발견 정황을 연대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겠지. 문자를 상당한 정도로 사용하고 또 신뢰할 만한 역법을 가졌던 나라에서 연구를 하는 고고학자들에게 역사 편년에 의한 연대 측정은 지금도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다만 역법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있다거나 현대 역법 체계랑 연계하는 데 의심스러운 바가 있는 곳에서는 그 상호 연계를 아래에 기술한 다른 절대 연대 측정법을 이용해 흔히 점검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역사를 기록하거나 문자를 사용한 나라 이외의 지역들에서는 이제 아래에 기술한 자연과학의 토대를 둔 다양한 연대 측정 방법들이 그간 쓴 교차 연대 결정법이나 대략적 형식 비교 방법을 거의 전적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오케이. 그리하여 이제 세계 전역의 과거 문화들에 절대 연대가 부여될 수 있다. 너무 좋은데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가 고도로 발달됐고 또 신뢰할 만한 역법을 썼던 나라들.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집트, 마야 문명, 중국도 있고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저는 포함시키고 싶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문자가 고도로 발달되었었고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역법 체계가 있었거든요. 둘 다 너무나 위대하신 세종대왕님이 하신 일이죠. 아마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법서 칠정산이었을 것 같은데요. 걔랑 그 다음에 훈민정음 그거 두 개. 우리나라도 좀 쳐줍시다. 아무튼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고고학자들은 역사 편년 체계도 쓸 수 있고요. morphological 형태론적 변화 계기 그것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또 다른 과학적인 절대연대 측정법을 이용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근데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발달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문자를 사용을 안 했었던 과거도 있을 것이고 역법 체계가 많이 수립이 안 돼 있었던 나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나라들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방법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역사편년, 그러니까 역법과 역사편년 혹은 형식학적 계기 순서를 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최근에 발명된 나이테 연대 측정법이나 아니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혹은 DNA 측정법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퀄하게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크나큰 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매년 주기 이용법 하면서 나이테 연대 측정법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즉 역사편연, 역법 요까지 하고요. 모르는 단어가 아까 전에 총 3개가 있었으니까 그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무슨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을 좀 볼게요. 3가지 주요 절대연대 측정법의 적용 시간 폭. 보면은 역사연대 측정 이게 무슨 말이뇨?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단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단어는 오랜만에 사전을 쓰게 되네요. 국어사전. 오늘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통남. 아니야, 통남. 통남? 통남? 그렇구나. 통남. 한자를 볼게요. 통할 통자인가? 한자 어떻게 보니? 맞네. 통할 통자의 남은 볼남. 통하여 보다, 꿰뚫어 보다. 약간 이런 건가요? 자, 뜻은요. 적으면서 하도록 할게. 그러면 통남. 통남이란 책이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훑어봄. 모두 훑어봄. 약간 그런 거네. 내가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사기 전에 목차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책을 이렇게 왜 이렇게 훑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통남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그 다음, 근데 나 이거 발음하는 방법도 좀 듣고 싶은데. 우리나라 말은 다 그 발음을 안 해주나? 왜? 아니 뭐 영어 단어 같은 거는 이거 발음하는 것도 들을 수 있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눌러서 발음을 들을 수는 없는 건가? 왜냐면 통남인지 통람인지. 근데 통남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 추산. 추산이라고 찾아볼까? 추산하다라고 찾아볼까? 추산하다라고 찾아봐야겠다. 추산하다. 오케이. 추리 계산이라고 아까 저는 유추를 했는데 맞는지 볼게요. 추가 밀추 샘산. 그래서 짐작으로 미루어 셈하다. 제 추리가 맞았네요. 자, 추산하다. 안경 고쳐 쓰고. 추산하다란
짐작으로 미루어 셈하다. 네, 추산하다 했고요. 그리스 역사가들이 기록한 거 이렇게까지 각 제위 연수를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아까 전에 몰랐던 단어는 주화. 나왔으면 좋겠는데 필이 안 좋아. 역시 쉽지 않군요. 쉽네? 아니네, 바로 나왔네. 이거구나. 그럼 잠시만, 한자가 불릴 주자에 화가 재물화? 뭐야, 그러면 이게 쇠붙이를 녹여 화폐를 만듦 또는 그 화폐, 우리로 치면 상평통보 같은 거겠네요. 알겠다. 쇠붙이로 만든 화폐라는 뜻이네. 그걸 주화라고 하는구나. 주화. 잠시만. 쇠붙이를 녹여. 화폐를 만듦. 또는 그 화폐. 오케이. 이게 주화였구나. example.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요.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흐름에 방해가 될까봐 딱히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아까 전에 여기 때로는 유물 자체가 연대를 담고 있거나 연대를 알 수 있는 통치자 이름을 담고 있기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발 배웠던 걸 까먹지 않을 수만 있다면 기억을 차츰차츰 해봅시다. 제가 기억을 했던 거는 뭐냐면 옛날에 왕 이름이 광개토가 맞는지 모르겠네. 암튼 가야가 삼국시대 중에서 삼국에 안 들어가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 가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야가 힘이 제일 약했어요. 그래서 가야가 한창 힘들 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도와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유물로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유리 그릇이 있거든요. 그 유리 그릇의 뒷면에 이렇게 제껴보면 광개토 대왕님이 뭐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면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고구려 왕 이름이. 그런 걸 우리가 만약에 발견을 했으면 이 그릇은 적어도 광개토 대왕님이 제위했던 연대의 유물이겠거니 라고 우리가 역사 편견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이름을 왜 까먹었니, 유빈아?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였을까? 알고 싶다. 너무 알고 싶다. 찾아보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근거가 몇 개 없어서. 광개토 대왕 가야. 유리그릇 이름이 뭐니? 알고 싶어. 알고 싶다고. 유리그릇이라고 써야겠다.
유리 그릇. 나올까? 제발. 이거다. 찾았다. 너무 찾았다. 바로 그 그릇의 이름은 호명 그릇입니다. 너무 좋은데? 찾았다. 찾았다. 좋아. 죄송합니다. 유리 그릇이 아니고 청동 그릇이었어요. 하긴 삼국시대 때 유리가 웬 말이니? 왜냐하면 유리는 서역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안 나왔어. 잠시만. 네, 국립중앙박물관. 제가 이걸 보고 왔거든요. 호명 그릇. 이겁니다. 호명 청동 그릇. 오케이. 네. 가야가 아니었나? 신라였나봐요. 호명 청동 그릇은 고구려와 신라 양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실물 자료로 매우 의미 있는 유물이라 할 수 있겠다. 잠시만, 가야가 아니고 신라네. 죄송합니다. 역시 인간은 점점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호명 그릇 이거 잠깐 보고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짠짜란. 자, 이게 호명 그릇입니다. 청동이고요. 여기 보면은 그릇 위에 면은 이렇게 그냥 그릇 일반적인 그릇처럼 생겼는데 여기 손잡이도 있고요. 근데 이 밑에가 이제는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광개토 대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안녕.